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을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앞타임은 조금 쉽고 그 뒷부분은 좀 어려운 스타일이긴 하지만 앞에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복소수가 등장했죠? 복소수가 등장하고 나서 덧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복소수의 덧셈일 거예요. 그죠? 복소수의 덧셈. 복소수 연산에서 덧셈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끼리끼리 더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끼리끼리 더하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때 A, B, C, D는 다 실수고요. 얘네들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 부분은 지금 현재 1,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만 남겨두시면 되고요. 네. 실수 부분은 1만 남겨두시면 되고 허수 부분은 3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플러스 I. 쉽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두 다항식을 A-B를 간단히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항식의 뺄셈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의 뺄셈을 하시면 되는데 다항식의 뺄셈. 얘네는 어떻게 더하고 빼면 되는 형태였었죠?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하면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동류항끼리 정말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개념 동류항. 그럼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 문자와 그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이었어요. 차수가 같은 항. 차수가 같다는 것은 곱해진 횟수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에서 B를 뺄 건데 X제곱, 동류항들끼리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문자와 문자가 곱해진 횟수, 차수가 같은 항들끼리 정리를 해보면 X제곱, 그리고 XY, 그리고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게 되면 2에서 1을 뺀 거니까 X제곱 하나만 남을 거고요. 3에다가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 xy가 마이너스 2, 2y제곱에다가 3y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 그래서 이 a-b를 간단히 한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x축과 접할 때. 그러면 X축과 접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뭔가 어딘가에 접했다, 안 접했다 이야기를 하려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거예요. 그래프 그리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이 단원의 내용일 텐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됐어요. 그 시그널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부호였었죠. 그래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게 1이죠.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근데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라는 것과 접해 있대요. 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X축에 이렇게 접해 있는데 이 접해 있는 이 지점을 일컬어서 뭐였어요? 네,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실근 부분이 되는 거였죠. 그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일 거예요. 그럼 방정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사실은 이 X축이라는 것은 Y가 다 0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Y가 다 0인 지점이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판별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는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는 0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되겠네요.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단원명은 당연히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1차 부등식이에요. 차수가 지금 현재 1이니까요. 근데 절대값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개념만 아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절대값은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도가 바뀌는데 얘네들은 다 양수 처리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면 그대로 빼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화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내용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절대값 속이 지금 현재 0이 되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러면 여기 이 부등식에서의 절대값 속이 0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의 기준은 x가 2가 되는 지점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 절대값 속이 양수죠? 그대로 꺼낼 거예요. x-2가 3보다 작다. x가 5보다 작다. 어떤 전제하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얘는 식이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절대값 속이 음수죠?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서 양수 처리해 줄 거다. 마이너스 붙입시다. 그럼 분배 법칙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더 크다. 근데 무슨 전제하에? 2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풀었으니까 이렇게 가둬주셔야 돼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서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나중에 합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았는데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니까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 뭐가 있겠어요? 0, 1, 2, 3, 4 총 몇 개다?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사실 저렇게 초록색으로 쓴 부분, 저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풀어서 계산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여기에 되게 중요한 시그널들이 보여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뭐뭇이 항상 성립할 때 라는 표현이 있죠.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 내용이겠구나.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건 뭐였어요? 너무 편했죠. 항상 성립하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입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x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미지수 a, b, c를 찾을 거니까 식 3개만 있으면 되니까 숫자 3개만 대입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답은 나오는데 우리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풀고 싶잖아요. 어떤 부분을 대입하면 편할까요? 네, 0 되게끔 만들어주는 숫자들 위주로 대입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다 지워지고 남는 게 4, 0 대입하면 사라지고 0 대입하면 2c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c의 값이 바로 나와버리죠? c는 2. 벌써 하나 찾았어요. 이제 뭐 대입해 볼까? 여기 x-1, x-1이 있으니까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7 더하기 a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전부 다 0으로 사라지겠죠. 아, a의 값이 나와버렸다. a가 마이너스 7이 되겠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눈에 보이죠?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 2, 4, 4, 3, 12에다가 4를 더하게 되면 16이죠. 그래서 16 더하기 2a가 되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그리고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사라지고 여기서는 2 곱하기 1, 2b가 되겠네요. 근데 좌변은 지금 현재 16에다가 14를 뺀 값이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가 전부 다 나왔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A, B, C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아무거나 뭐 실수 대입해가지고 문자 3개를 찾기 위해서 식 3개를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6번 보도록 할게요. 두 복소수에 대해서 이 복소수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복소수 연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복소수 연산을 물어보는 문제.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다르니까 얘네들을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통분한다라는 것은 복소수를 결국에 곱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복소수의 곱셈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겠구나. 복소수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 있을 때 얘네들을 전개를 하면 ac, adi 그리고 bci 그리고 bd의 i제곱인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bd가 돼요.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하게 되면은 곱셈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사실상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다가 뭐만 추가된 거냐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x 더하기 y를 찾고 싶으니까 일단은 통분을 할게요. 통분을 하면 이 분모의 1 더하기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의 입장에서는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니까 위에 1 마이너스가 i가 2번 곱한 형태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산 많이 해보셨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실수 부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i와 1을 곱한 다음에 2를 곱하게 된 마이너스 2i만 남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i만 남습니다. 그럼 이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 결과적으로 분자가 이미 0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뭐가 됩니까?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1-i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1-i를 2번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그러고 나서 중간항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 해서 나오는 요식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더 전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148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0인 직육면체가 있대요. 그랬을 때 BG제곱, GD제곱, DB제곱 더한 것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글로 표시된 거를 우리가 식으로만 바꾸면은 그냥 여러분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BG랑 GD랑 BD를 두려고 봤더니 제시된 자료 자체가 건널비 그리고 모든 모서리 길이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모서리 길이 자체를 미지수 A, B, C로 두면 그때 얘를 식으로 표현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그러면 여기 가로를 A로 두고 세로를 B라고 두고요. 높이는 C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건널비가 지금 현재 148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쪽 면 AC가 되겠죠. 앞에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넓이가 AC가 되는데 앞에도 있고 저 뒤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C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표시하면 이 부분 옆에 있는 이 사각형 HDCG가 있죠. 여기에 넓이는 얼마겠어요? BC가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걔가 이쪽에도 두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BC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이 위에도 있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A,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B가 돼서 A, B가 있는데 얘도 위에 있고 아래에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 A, B가 됩니다.
지금 제가 뭐 찾은 거예요? 건널비. 그 건널비가 얼마다? 148이다.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사실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AB, BC, CA가 얼마다? 62구나, 7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서리 길이의 합이 60이래요. 그럼 모서리라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이 모서리예요.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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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A가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A. 자, B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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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4B죠. 네. 높이도 마찬가지로 4C. 그래서 합친 게 얼마다? 6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1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건 사실 뭐였다? BG의 제곱. 이 부분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BG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구나. 이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은 A의 제곱 곱하기 C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길이에 대한 정보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GD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GD 길이의 제곱.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DB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쪽 위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을 찾으란 얘기죠.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현재 이거 하나, 이거 둘, 이 두 식을 활용해서 이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곱셈 공식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내용, 알아두면 조금 편하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AB, BC, CA가 됩니다. 곱셈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은 얘한테 2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얘를 찾아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였어요? 저 두 번째 거에 의해서 15의 제곱이었어요. 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하고 2에 AB, BC, CA 더한 거 얼마였었어요? 148이었죠? 네, 148. 그러면 15 곱하기 15는 어떻게 됐어요? 275였죠. 15 곱하기 15, 25, 죄송합니다. 255였죠? 네, 225.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제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 148을 빼볼게요. 144를 빼보면 남는 게 여기가 7, 여기 1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7. 그래서 77이 나올 거예요. 그럼 77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77이 된다. 근데 내가 원했던 답은 뭐였어요? 여기에 2배한 값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배한 값이니까 2 곱하기 77, 154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계산량이 조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서리의 길이, 넓이 이것들을 각각 A, B, C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8번. 8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고요. 이 다항식을 또다시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b-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겠죠. 보자마자 나누었다.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이구나.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도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5 나누기 3은
몫이 1이요. 그럼 3 하고 2가 나왔죠. 이게 나머지였죠.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 5라는 숫자는 이 내가 나누려고 했던 거에다가 몫을 곱한 다음에 이 나머지가 되는 수를 더하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다항식을요, x-1로 나누었대요. 근데 몫이 현재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몫하고 q로 많이 쓰니까 이게 q로 쓴 다음에 나머지가 현재 4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것은 얘네 두 개 곱한 다음에 얘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fx는 x-1 몫 그 다음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f의 x 플러스 2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몫이 뭔가 있는데 얘랑 몫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를 q1x, 얘를 q2x라고 할게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면 x-1에 몫이 있겠구나. 끝.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체크를 할 거냐면 어차피 몫은 몰라. 이 모르는 녀석이 나한테 영향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얼마 대입하면 될까요?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F1은 4가 나와요. 이 식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게 되면 F3은 0이 나와요.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저거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fx가 현재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7 더하기 a 더하기 b죠. 그래서 7 더하기 a 더하기 b는 4다. f3은요.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죠. 3에다가 세제곱하면은 27, 27에다가 6을 더하면 33 더하기 9a에다가 3b 한 것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이 나온 겁니다. a, b 문자 두 개, 식 두 개. 오예, 연립방정식 풀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9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33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한 번 더 나눠볼게요. 그러면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얘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두 개를 연립해주면은 a랑 b를 각각 찾을 수가 있겠죠? 빼볼게요.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4면 b는 1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는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찾으래요? b 마이너스 a. 그래서 b에다가 a를 빼면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 계산이 돼버렸어요. 뭐만 알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개념만 알면. 네.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항등식을 만들어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몫이 안 나오게끔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념만 알면 되는데 그 개념이 사실은 뭐였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이 여기 정체가 숨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한 이유는 나머지 정리 증명하는 과정이 살짝 들어가게끔 해설 강의를 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9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우리는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걸 세제곱하는 거는 참 비효율적이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남들보다 빨리 풀고 싶거든.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다? 인수분해 해보자.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으로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해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인수분해에 대한 출제 의도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x제곱, 여기도 x제곱이 숨어 있고 y제곱, 여기도 y제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 y제곱으로 묶어낼 건데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또 보이죠? 얘 또 공통인수.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또다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근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렇게 한 번 더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량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걸 알 거예요. 마침 x 더하기 y가 2 마이너스 2를 날리게 되면 6i가 되거든요. 계산 엄청 빨라졌다. 얘 6i구나. 그럼 얘도 6i. 우리는 x 마이너스 y만 찾으면 되겠죠? x에서 y를 빼보세요. 그럼 3i, 3i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4밖에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 4. 이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곱셈만 해주면 됩니다.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래서 얘랑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고 있구나. 자, 그러면 6i 곱하게 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36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겠어요? 정답은 164가 되겠죠? 네, 144. 죄송합니다. 144. 그래서 정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쌤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왜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차수가 높잖아요. 차수가 높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얘를 3번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얘가 뭔가 주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번 곱하면 식이 점점 더 복잡하고 꼬이거든요. 네. 그러면 3번 곱하는 게 약간 무리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적게 곱하고 싶죠. 즉 차수를 다운시키고 싶죠. 네. 그래서 고차였던 거를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인수분해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 때 차수를 어디까지 낮춰요? 1차 같이 낮추잖아요. 그래서 3차를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높네, 계산량이 많네, 인수분해해서 대입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7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저게 포인트죠? 얘가 만나면 안 된대.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 단원의 내용이겠죠. 얘와 얘의 위치 관계.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지, 문장을.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걔네들이 우리가 교점 찾으려면 연립해서 뭘 만들어내요? 방정식을 만들어내죠? 그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얘랑 얘를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은 누가 해줘요? 판별식이 해주죠. 근데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식이랑 이제 연립할 거예요. 한쪽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에 6-k의 x 더하기 4는 0. 우리 뭐 할 거라고요? 판별할 거라고요. 판별식 D는 6-k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c 16은 0.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는데 조금 더 센스를 부려본다면 사실 얘가 16 나오려면 얘가 4 또는 마이너스 4면 되잖아요. 그럼 k의 값은 2 또는 1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네, 경계를 찾았어요. 얘가 4가 되게 하는 지점이 뭐였냐면 2랑 얼마였죠? 네, 10이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부터 9까지의 몇 개? 7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7개. 자, 얘는 부등식 만약에 풀고 싶다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되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식을 활용해도 되고요. 얘를 만약에 전개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6에다가 16을 뺐으니까 플러스 20. 얘가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k-2, k-10으로 인수 분해가 되고요. 얘는 사실 눈으로 풀 수 있는 게 k축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0과 10,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얘의 0보다 작은 지점이 0보다 작은 지점 여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로서 이해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7개. 네.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여기 체크해야 되죠? 중근 판별식 d가 0이다. 네. 그럴 때 얘의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처음 보는 순간 A, B 두 개 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두 개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식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뭔가 무리수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 더 알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직 안 써먹은 게 하나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이 부분이죠. m의 값에 관계없이. 네.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표현. 자매품 보여드릴게요. m에 대한 항등식. 임의의 실수 m에 대하여 항상 성리.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항상 성리. 이 내용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풀면서. 자, 일단 판별식 d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판별식 d는요. 요 가운데 거 제곱에 마이너스 4하고 1 곱하고 뒤에 상수항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중근 가져야 되니까 0이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4m제곱 플러스 2am인데 얘까지 해서 8ma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b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m제곱 4m제곱이 서로 지워지죠? m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데 미지수가 잔뜩 껴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답답하죠? m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간대. m에 대한 항등식이야. 임의의 실수 m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 얘기는 이 m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막 숫자를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뭐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연립해도 되긴 하지만 내가 m이랑 관계 없고 싶어져요. 그럼 기준점이 누구라고? m이라고요. m에 관계 없어지고 싶은데 기준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m 쓰고 m으로 묶어내면 남는 식이 8a 마이너스 4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4b는 0. 그러면 m의 값에 관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이랑 곱해지는 이 부분 있죠?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네.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엇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무엇과 관계가 없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질문들 종종 하거든요. 네. 얘랑 관계가 없어지고 싶으면요. 얘한테 0을 곱하시면 돼요. 왜냐면 0한텐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10,000을 곱하든 다 0 나오거든요. 네. 제가 대학 시절에 되게 엄청 믿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좀 배신 같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누구야. 내가 너의 사과는 받겠다만 100에다 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10,000을 곱하든 항상 0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믿기가 좀 애매하다. 이제 너와 나의 신뢰관계가 0이거든.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얘랑 관계가 없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0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요. a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4b도 0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b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12에 a 플러스 b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12에다가 2분의 1, 4분의 1을 더한 걸 곱해주면 되는데 통분 안 해도 되죠? 12를 분배해버리면 6 더하기 3,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무엇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것과 인연을 끊는 방법은 0을 곱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번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허근 2개를 찾아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은 일단 근은 3개 있잖아요. 그죠? 근 자체는 3개가 있는데 허근 2개를 가지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찾아내서 걷어내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구나. 3차 방정식의 해 기본은 인수분해하자. 그러면 허근 아닌 실근 같은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눈에 보여요. 마침 fx라고 얘를 두게 되면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요? 네, 0이 나와버려요. 그 얘기는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써먹은 법칙, 인수정리 개념. 인수정리. 어떤 다항식에 상수를 대입했더니 0 나와버렸어. 그러면 얘는 fx는 x-a라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되게 유명한 정리입니다. 인수정리를 알아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fx를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숫자 대입했더니 0 나왔대. 아 그래? 그럼 얘는 x-a로 나누어 떨어지겠네? 구체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1 대입하면 0 나왔어? 그럼 얘는 반드시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뒤에는 뭘 붙이면 돼요? 2차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두 식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 1차, 그러니까 여기 뭐 와요? 2차. 근데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있죠? 얘는 없어. 그러니까 없애줘야죠. 플러스 x. 근데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가 2만 추가해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근이죠. 1이라는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허근은 다 어디 들어있다? 여기에 그 허근이 들어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얘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쟤를 또 통분하면 나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을 찾고 싶다. 그런데 마침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네들 더한 것의 제곱에다가 이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해서 얘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더하고 곱하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뭘 쓰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돼요.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다 라는 개념을 활용하시면 계산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다. 두 근의 곱은 1분의 2이다 해서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합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제곱하면 1. 2를 대입해준다. 마이너스 4. 그리고 알파 베타 2를 대신 대입해준다. 2.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끝.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근이래요. 그러면 두 개가 허근이면 나머지 하나는 실근일 텐데 그 실근을 먼저 걷어내고 허근만 남아있는 방정식을 찾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13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1차, 2차로 연립되어 있는 것은 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주면 우리는 그냥 기존에 알던 2차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단원명은 연립방정식인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연립만 하면 돼요. 근데 기본은 한 문자로 정리. 그래서 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x나 y나 한쪽으로 다 정리해서 한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y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y는 2x 더하기 1. 그러면 y는 3분의 2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y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 자리에 대입하자. 네. 자, 그렇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2x 더하기 1을 3으로 나눈 것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할 때 분모에 이제 9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9를 곱하고 시작할게요. 9x제곱 마이너스 2에 2x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면 양변에 9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그럼 이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괄호로 붙은 부분 먼저 계산을 해주면 4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분배 법칙으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9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럼 남은 거 정리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8x 그리고 더하기 9를 양변에 더하면 플러스 7이 되겠죠? 플러스 7. 플러스 7이다. 그럼 인수분해라면 x-1, x-7은 0이 될 거고요. x의 값은 1 또는 7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연립했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만 신난다고 답 쓰면 완전 틀려요. 연립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쌍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x가 1일 때 하고 이렇게 묶음으로 써주셔야 돼요. 연립방정식. 자, y는 그럼 뭐가 된다? x가 1일 때 1 나와요. x가 7일 때 y의 값은 3y가 15가 되니까 y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5가 돼요. 그럼 답이 두 개인데 네, 객관식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건을 보는 거죠. 조건 보자. 쭉 봤더니 알파랑 베타랑 다르다고 있네. 네, 이 단조건이 출제진이 이제 괜히 쓰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문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게 돼 있는 것들이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했으니 쫙 봤더니 달라야 되잖아. 다른 거 이거네 하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알파였었죠? 얘가 베타였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하고 5를 더한 1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네. 그래서 13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어요. 계산량은 조금 있었죠? 네. 자, 이번에는 14번 볼게요.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대요. 네. 뭔가 갑자기 제가 물리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질량인 m인 물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궤도를 따라서 v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구심력의 크기 F는 다음과 같다 하고선 식을 이미 줘버렸답니다. 네. 실생활 활용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출제진은. 그래서 일단 이 식이 메인 식이니까 한 줄에 정리해 놓고 시작할게요. F는 m의 r분의 v제곱. 그래 놓고 다음 조건을 봤더니 짠! 물체 A와 물체 B는 반지름의 길이가 RA, RB, 원의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A의 질량은 물체 B의 질량의 3배고 물체 A의 속력은 물체 B의 속력의 2분의 1배다. 그럴 때 물체 A와 물체 B의 구심력의 크기가 같을 때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 얘를 찾으래요. 결국에는 얘는 다항식의 연산인데 뭔가 문자로 두고 계산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요? 구심력의 크기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물체 A인지 물체 B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은 정리를 합니다. 표로. 그래서 물체가 있어요. 물체 A 그리고 물체 B. 근데 물체마다 다른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질량. 그리고 물체마다 달랐던 건 또 뭐가 있었냐면 속도였어요.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표로 한번 쭉 정리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체 A의 질량은 물체 B 질량의 3배라고 했으니까 물체 B 질량을 기준으로 할게요. 근데 A는 거기에 몇 배? 정확히 3배라고 했거든요. 네, 노란색 어딨죠? 네, 노란색 3배. 그러면 당연히 얘한테 3을 곱한 거니까 3mb가 되겠죠. 그럼 속도를 얘기했는데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B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K 몇 배? 2분의 1배래요. 2분의 1배. 그러면 얘의 속도는 2분의 1의 V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표현했어요. 한 문자에 대해서. 그래놓고 이제 뭘 찾으라고 했냐면 구심력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심력을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까지? 구심력까지. 구심력. 자, 그러면 얘는 요 질량에다가 이 질량 그대로 넣어서 3MB에 그 다음에 요 속도를 그대로 넣어서 얘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의 VB의 제곱 나누기 뭐예요? RA가 되겠죠. 네, RA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는 MB의 VB 제곱에 RB분의 1이겠구나. 근데 이 구심력의 크기가 어떻다고 했다고요? 같다라고 뒀습니다. 얘네가 같다. 그럼 똑같은 항들끼리는 서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B 서로 나누고 VB 제곱 서로 나누면 식 정리했을 때 얘는 4분의 3의 RA분의 1이고 얘는 그냥 RB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같다라고 두면 되겠네. 4분의 3의 RA분의 1은 RB분의 1이구나.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RB분의 RA를 찾아고 했으니까 RA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B분의 RA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얘가 정답.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문장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물체 A와 물체 B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A, RB인 원의 궤도를 등속 원운동한다. 일부러 이 출제지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얘 A 거야, 얘 B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A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A 질량은 그래서 뭔데? 하고 문장을 끊어서 읽는 거죠. 예, 국어 같죠? 그래서 물체 B의 질량의 3배라고 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 해주면 된다? 3배 해주면 된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속력은? 하고 얘가 또 주어져. 그러니까 B의 속력이 2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또 B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배 해주시면 된다고요. 요렇게 두고 난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구심력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문장을 읽다 깜짝 놀라죠? 구심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지? 네, 여기 단원 자체는 수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일부러 얘를 되게 크게 잡아줬죠? 네, 줄간격을 막 벌려가지고 얘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었어요, 앞에. 그래서 이 구심력 식에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는 거죠. 얘의 질량은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봐서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고 얘의 속도는 VB가 아니고요. 얘의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얘 전체를 갖다가 제곱해서 4분의 1의 VB의 제곱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 R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A의 반지름 길이분의 1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한 게 구심력이고 그냥 물체 B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첨자만 붙여서 그대로 갖다가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개 같다라고 두고 나눌 것들은 똑같은 것들을 나누면 남는 게 이 식밖에 없고 얘를 정리했을 때 답에 대한 식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그럼 이 단원의 목표는 뭐냐? 그냥 얘는 다항식 연산이에요. 식의 연산. 근데 다만 보통 학력평가나 이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실생활 문제가 하나 이상 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있는 어떤 공식을 끌어온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종종 한두 개씩 나와요. 근데 얘는 사실은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둬서 3배인지 2분의 1배인지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땡큐다. 이건 그냥 국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상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니쌤이었고요. 우리는 다시 강의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